하면 예. 그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오. 오. 끝내주네요, 진짜. 신기하네요. 나오겠지. 응? 방금 나왔는데? 내가 기울이면 이게 안 나오는 거구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세로로 되는데. 그래요? 처음에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봐주시면. 네, 단어가 몇 개 없어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행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거키입니다. 제가 1회짜리로 요즘에 읽고 있는 옵션비라는 책 다 읽고 조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으로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옵션 B는 셰릴 샌드버그라는 분이랑 애덤 그랜트 그분이랑 애덤 그랜트 두 분이 같이 쓰신 책인데 같이 썼다기보다는 이 셰릴 샌드버그가 본인이 1인칭 화자로 쓰고 이제 옆에서 그 친구인 애덤 그랜트가 해준 이야기를 이제 같이 섞어서 다양한 사례로 이제 엮어낸 책인데요. 이제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이분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세요. 이분이 마크 주크버그보다 연봉이 더 높대요. 페이스북에서. 그리고 뭐 여성 최초로 여성인데 이사회가 되신 분이고 12년도인가에 타임지에서 뽑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도 든 사람이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존경도 되게 많이 받고 미국에 있는 대학생 이런 사람들한테 그리고 리닌이라는 되게 유명한 책도 써가지고 이 책도 되게 자료실에서 많이 사람들이 빌려보는 책이거든요. 이런 책을 쓰신 되게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하던 분인데 이 분이 남편분이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실 옵션 A의 삶만 항상 생각을 했고 이런 일이 그러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같이 살 거라고 생각을 했지 이렇게 10년만 살고 남편이 내 곁에 갑자기 떠날 줄 몰랐는데 갑자기 남편이 그러니까 런닝머신을 달리다가 심장마비로 그냥 갑자기 죽었어요. 네. 벼랑간 정말 벼랑간. 그것도 같이 이제 이 부부랑 뭐 다른 동생네 부부 이런 여러 가족들이 어디 이제 별장으로 놀러 갔었는데 그 놀러 간 데서 이제 각자 같이 게임 하다가 우리 각자 조금 뭐 쉬고 개인 시간 갖다가 저녁에 다시 만나서 저녁 먹자라고 했는데 남편은 나는 그럼 런닝머신 좀 뛰고 올게 하고 갔는데 그런 줄 알고 되게 있다가 한참을 남편이 안 보여서 찾으러 갔더니 이제 헬스장에 갔더니 이제 쓰러져서 죽어 있는. 그래서 그 뒤로 얼마나 본인이 힘들었고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극복하고 난 다시 또 살고 있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쓴 옵션 B의 삶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네네. 이 책을 보면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회복 탄력성은 마음의 근육 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역경을 겪었을 때 거기에 엄청 빠져만 있지 않고 어떻게 빨리 제자리로 되돌아오는지 그리고 또는 이제 그것을 발판 삼아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더 다른 방향으로 본인의 관심을 돌리고 삶을 구축하는 그런 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책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는 늘 옵션 A만 가지고 사는데 나는 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고 뭐 그런 대충의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 10년 후에는 어느 정도가 돼 있을 것 같고 그때 되면 뭐 아이도 초등학생이 되고 뭐 어떻게 될 거고 나중에 노년은 시골에 가서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삶이 이제 그렇게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이분 책에서 하는 말은 그게 그리고 어떤 특이한 사람이나 특수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 그런 역경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옵션 B의 삶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이제 나만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준비를 했고 이렇게 극복을 했으니까 여러분도 참고를 해라 뭐 이런 내용의 책이더라고요.
사실 다 읽고 나서는 그렇게 특이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뭐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야 되고 뭐 정신을 좀 다른 데 돌려야 되고 약간 이런 얘기였는데 제가 이 책을 사실 읽게 된 계기가 몇 달 전에 얼마 전에 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되게 친한 친구고 거의 뭐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고 그리고 부모님이랑도 아는 사이였고 그래서 근데 되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프셔가지고 정말 근데 또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못 가겠고 네, 그래서 거의 약간 좀 아프시다라는 얘기를 듣고 거의 뭐 한 달 정도 만에 엄청 급작스럽게 돌아가셔서 되게 놀랬고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카톡으로 문자로 간단하게 이렇게 됐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디 장례식장에 모시기로 했다라고 카톡을 보냈는데 전 사실 그 카톡을 받고 답장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답장을 못하고 그냥 갔어요. 그냥 알았어라고 갔어요. 왜냐면은 한참을 거기다가 괜찮아? 라고 썼는데 당연히 안 괜찮겠죠. 그 질문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뭐 어머니는 괜찮으시니? 라고 하기에도 좀 그런가 싶고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말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은 걸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한참을 그냥 그 카톡을 보고 있다가 그냥 이따가 일찍 갈게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말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되게 좀 위로를 못하는 사람인 것 같다. 되게 좀 친구한테 지금 이 내 기분을 전달해주고 싶은데 나도 되게 너의 아버지를 좋아했었고 되게 지금 너만큼은 아니겠지만 슬프다. 이걸 이렇게 잘 전달하고 싶은데 약간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약간 앞으로 근데 이런 일들이 되게 종종 있을 텐데 많죠. 어떤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돼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또 약간 반전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일이 있고 나서 좀 지나서 친구한테 이제 계속 괜찮냐, 뭐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굉장히 잘 극복을 한 거예요. 그렇죠. 되게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평소처럼. 그래서 저는 처음에 되게 그게 이상해 보였거든요. 되게 엄청 인생의 큰일인데 되게 아무렇지가 않네? 난 되게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저렇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만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아버지를 잊었다거나 뭐안 친했다가 이게 아니라 회복 탄력성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친구는. 그러니까 엄청 힘든 일을 겪더라도 거기서 빠져나오는 법을 빨리 빠져나오고 빨리 정리를 하고 그러는 법을 알고 그리고 또 그런다고 해서 그분을 잊어버렸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되게 좀 극복을 잘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봐가지고 이 책에 대해서 책을 읽게 됐습니다. 이제 이 책의 처음을 보면은 회복 탄력성을 방해하는 3P가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3P는 이 저자가 말한 건 아니고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분이 긍정심리학을 주창하신 분이래요. 이 분이 3P를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는데 3P가 개인화, 침투성, 영속성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대요. 개인화는 그 사건을 되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이 시릴 샌드버그에 비하자면 내가 조금 더 빨리 발견했으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을 방치한 내 잘못이야. 이 사람은 나 때문에 죽은 거야. 라고 계속 자책을 하는 근데 우리 모두 그러잖아요. 그럼 큰 일을 겪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일은 이런 나 하나에 내가 뭐 5분 더 빨리 발견했고 약간 이런 거에 사실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거라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그 에더 모렌트가 네가 5분 더 빨리 발견했어도 이렇게 됐을 거라고 그러니까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죽은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실 일어났을 일이다. 그날이 아니더라도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너의 개인의 문제로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란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위로를 줬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침투성은 이 사건을 내 인생 전체에 끌고 가는 나는 이분 입장에서 보면 나는 이제 남편이 죽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모두 망가졌어. 이제 우리 아이들도 평생 아빠 없이 불행하게 살 거고 나도 아이들 키우고 일을 하느라 회사에서도 엉망이 될 거고 내 인생 전체에 이 일이 영향을 끼칠 거고 나는 너무너무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침투성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일 자체는 비극적이고 되게 슬픈 일이긴 하지만 이게 내 인생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일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속성은 이 불행이 영원히 지속될 거다. 나는 영원히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는 사람일 거고 우리 아이들도 영원히 아빠를 그리워하면서 슬프게 살 것이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슬픔은 평생 없어지지 않을 거야. 이게 영속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모두 망가졌고 이 망가짐은 영원히 지속될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장 안 좋은 회복 탄력성을 방해하는 3P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놓이면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왠지 이 불행이 평생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이 기분이 나만 너무 슬픈 것 같고 세상에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박희님은 그 친구분 아버님의 그 별세로부터 이제 많이 좀 이제 탈피 되셨네요. 근데 이게 그쵸, 많이 나오기는 했죠. 근데 정말 좀 슬프긴 했어요, 그 당시에. 왜냐면 저도 되게 어렸을 때부터 뵀던 분이고, 건강했던 모습을 봤는데, 그리고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뵈러 갔을 텐데, 맞아요. 이렇게 한 번도 못 뵈고, 그리고 친구도 사실 아버지가 병원에 가시고 나서 못 봤거든요, 한 번도. 아, 그랬구나. 네, 한 명만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이 되게 막 슬프고, 네. 약간 우리 부모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비슷한 또래시니까 너무 남의 일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죠. 지난 겨울에 한때 되게 우울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약간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맞아요. 근데 이제 친구를 보면은 되게 뭐 아빠 생각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고 실제로도 되게 저랑도 되게 많이 얘기하고 뭐 아빠가 옛날에 이랬었는데 이걸 보니까 아빠 생각난다라든지 아빠가 그때 신청했던 뭐가 이제서야 나왔다. 뭐 이런 얘기 되게 하고. 근데 저는 처음에 그게 되게 좀 이상해서 뭐라고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슬퍼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쟤는 되게 의연하게 말했으니까 나도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야 되는 건지 그런 게 되게 좀 헷갈려서 뭐라고 답장을 해야 되지?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되지? 약간 이랬는데 이 책을 보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황을 그냥 딱 팩트를 직시하고 그냥 그랬구나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그러니까 사실 어떤 대답을 해주는지는 크게 상관이 없대요. 근데 그 문제를 피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뭐 그분에 대한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그리고 슬프다는 얘기든 아니 뭐 화가 난다는 얘기든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왜 나를 두고 이렇게 한 거야 하면서 그리고 뭐 사실은 뭐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할 수도 있고 걔 옛날에는 너무 이랬어. 근데 이 모든 얘기를 해도 되고 어떻게 반응하든지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고 그 대신 그 일을 겪은 사람은 되게 많이 하고 싶을 테니까 어떤 식으로의 얘기든 그 얘기가 나왔을 때 피하지 말고 없었던 일인 척 하지 말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되게 가볍게 얘기하고 있어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가볍게 얘기하고 있고 저도 뭐 얘기 나오다 그거 너네 아빠가 좋아하셨던 거잖아. 그거 맞네. 약간 그런 식으로 그냥.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멋지네. 아니 나도 우리 딸 친구들한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나이 든 티가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초등학생인가요? 1학년 됐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 주변 내 친구 아버님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얘기 듣고 있다 보니까 내 딸 친구한테 잘해야겠다.
우리 아들 친구들한테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걸 보니까 와 내가 진짜 나이를 먹었구나 하는 생각을 새끼 합니다. 근데 국회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며칠 전의 일이에요. 저 고등학교 때 고3 담임선생님께서 단톡방으로 말을 거셨어요. 너희들 졸업한 지 20년이 돼서 생각나서 연락처 있는 애들 다 불러 모아봤다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단톡방이 갑자기 열렸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가 막 이제 두서없죠. 막 갑자기 막 몇십 명이 막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잖아. 각자의 얘기를 막. 저도 막 이제 한참 바쁘고 정신 없으니까 뭐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한번 몰아보고 막 한 200개, 300개씩 말씀 이렇게 떠 있고 오랜만에 서로 이제 대화를 하니까 또 재밌게 정신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화방이 지금 침묵에 잠겼는데 이유가 며칠 전에 그 동창 중에 한 명의 부인이 별세를 한 거예요. 암으로. 근데 너무 젊은 나이실 텐데. 그 소식이 이제 단톡방에 올라왔고 조문을 지금 또 코로나 시대라 못 가니까 이제 모든 코로나 시대의 죽음은 다 너무 서글프잖아요. 맞아요. 어쩔 수 없이 그 죽음이 아까 그 가족까지도 사실 함께하기 좀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조문을 뭐 갈 수 있는 사람 있냐 그럼 뭐 대신 뭐 부의금 전해달라 뭐 이런 얘기 좀 오가다가 한참 이게 낄낄대고 재밌는 분위기가 확 가라앉으면서 지금 침묵한 방이 됐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서 근데 저랑 아주 가까웠던 친구는 아니긴 한데 하여튼 저는 그 친구의 그 사례가 저에게 떠올랐던 것은 만약에 제 아내가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만약에 세상을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 책의 내용의 저자처럼 되는 거죠. 정말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상상이 안 되고 지금 곽희님 설명해 주신 내용을 따라가면 나는 내 인생의 옵션 A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쵸, 그쵸. 옵션 B를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누가 너무 그러니까 막 70대 이런 때도 아니고 건강한 30대, 40대 내 배우자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옵션 B, 옵션 C? 약간 이러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슬픔보다 더 큰 막막함일 것 같아요. 생각하면. 그렇죠. 상실감이 굉장할 거고. 그렇죠. 그 상실의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잃었을 때의 어떤 이야기는 뭐 영원히 앞으로 예술과 문학으로 재해석될 텐데 그거야말로 인간의 내면을 휘젓는 게 있을까? 특히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사라져서 빠져나가는 것,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영향을 줄 텐데 빠져나가는 게 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건 우선 약간 좀 핑크빛이 도는데 좀 성박한 느낌이 있죠. 근데 또 저는 곽희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선 이분의 이야기에서 이분의 관점이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보다는 시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회복 탄력성이잖아요. 또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제가 먼저 저자의 설명을 들어서 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 세릴 샌드버그인 이름을 보니까 우선 유태인이실 것 같은데. 맞아요. 그죠? 뒤에 버그가 붙으면 이제 유태인들의 주크버그, 샌드버그, 스필버그 다 우리 버그 썸띵은 다 이제 유태인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굉장히 성공한 사람인데 인생에 예기치 않은 불행이 왔고 이분이 해야 할 일은 원래 그 성공의 위치, 또 활기찬 위치, 그 반열로 다시 돌아가는 것. 얼마나 빨리 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관점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사실 지금의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탈출, 그러니까 회복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는 달라져야 되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걸 말을 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생각도 실제로 되긴 했어요. 이 책에서 본인이 스스로 얘기해요. 정말 다행히 나는 좋은 회사도 있고 그리고 좋은 회사의 동료들도 있어서 네네. 그 마크 주크버거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네가 쉬고 싶은 만큼 쉬고 회복이 되면은 돌아와도 됐다. 우린 널 기다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또 자기는 다행히 돈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그렇죠. 그래서 내 자식들이 사실 아빠의 상실감은 느낄지언정 그 약간 좀 금전적인 상실감은 그렇죠. 느끼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정말 다행히 주변에
뭐 부모님, 본인 부모님, 남편 쪽 부모님, 동생들, 좋은 친구들 해서 엄청나게 좋은 친구들이 주변에서 나를 엄청 서포트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나는 내가 이런 상황이 있을지언정 내가 행운아가 맞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스스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됨으로써 자기가 그 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세상이 사실 보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분이 최근 그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되게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되게 지원도 많이 하시고 본인 스스로도 나서도 많이 하시고 특히 뭐 제3국의 여자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경험도 많이 하고. 근데 뭐 나는 이런데 그 통계가 그 책에 나와 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직도 한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뭐 중국 이런 나라에서는 미망인의 뭐 몇 %가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누리고 또 빈곤층으로 내려오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근데 나 그 전까지는 그런 삶에 대해서 그냥 되게 멀리서만 생각을 했는데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약간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뭐 되게 엄청 잘나신 분이고 그냥 자기 자랑만 했고 거기서 끝나면 되게 약간 좀 재수가 없었을 텐데 그걸 좀 좋은 식으로 풀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전에도 자기 친구가 그러니까 친구의 친구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이제 뭐 도와달라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을 해달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는 사실 힘들겠다 어떡하지 약간 이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일이지만 내가 겪었던 상실감만큼 저 사람도 인생에 지금 엄청난 상실감과 좌절감을 느낄 테니까 저 사람 옆에서 계속 돌봐주면서 다시 그 전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게. 왜냐면은 역경을 한 번 겪었다고 해서 다시 그 전의 삶으로 못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걸 저 사람한테 꼭 얘기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한 활동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이제 챙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그래서 되게 사실 처음에 봤을 때 저도 되게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사실 그러니까 회복을 해야겠다는 생각과 내 자식들에 대한 생각만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건 생각을 안 해도 된다는 건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사실 갑자기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너무 슬프고 힘들고 내 자식도 불쌍하고 하지만 근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게 그러니까 뭐 나도 벌지만 그 전만큼 윤택한 삶을 살 수 없을지도 모르고 앞으로 자식들한테도 서포트를 예전만큼 못 해줄 텐데 어떻게 살지? 라는 경제적인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죠. 이분은 사실 그건 없는 거죠. 사실 그리고 그러니까 더 그런 뭔가 역경을 극복해내는 거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사람이 많겠다는 거지.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컨텐츠의 내용을 그래서 이제 곡해하자는 생각 절대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저도 사실 보면서 부러운데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회복하는 것만이 내가 지금 해야 될 모든 것. 신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행 중에 다행인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주변 친구들도 이제 본인도 그렇고 본인 남편도 무슨 어디 CEO였나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애덤 그랜트도 사실 되게 유명한 심리학 교수거든요. 와튼 스쿨에서 최연소 종신 교수일 거예요. 아이고. 조직 심리학 하시는데 근데 이런 사람이 옆에 친구로 있어서 나를 24시간 케어해주고 이건 정말 엄청난 행운이잖아요, 사실. 엄청 행운인 거죠. 네, 그러니까 남편을 통해서 만난 친구라고 하는데 이제 전화를 해서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힘이 들고 난 다시 예전의 삶을 못 돌아갈 것 같아. 라고 했더니 나에게 방법이 있어. 라고 해서 바로 비행기를 타고 와줬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갈게. 라고 하고서 바로 왔어요. 영화 같은데요? 거의 할리우드 영화? 그래서 얘기를 나누고 힘들 때마다 조언을 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회복을 해 나간 과정이 되게 감사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주변에 말하자면 인재풀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되게 부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얼마 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책을 정식으로 출판을 해달라는 목소리가 있는 게 있다. 이게 뉴스야. 뭐야? 어디서 뭐? 뉴스 타이틀이. 약간 꼭 그렇진 않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의 타이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노이즈 마케팅인가? 내용을 봤죠. 근데 흥미로웠어요. 내용은 뭐냐면 LG 쪽 구씨 집안. 네네. 구씨 집안에 뭐 거기도 서열이 나름 있겠죠. 그 중에서 LG생건 쪽을 담당하시는 분이 그 재벌가에서 나름 알아주는 굉장히 좀 띄인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영을 맡으면서 LG생건이
지지분이했었는데 굉장히 지금은 우리 쪽에서 얘기 나왔었나? 하여튼 아모레 퍼시픽도 지금은 시장 점유율 이겼고 막 굉장히 성공적으로 회사가 가고 그때 있는 한번 거죠. 얘기했어요. 아모레랑 막 얘기 참 거기서 얘기. 아모레가 더 큰 줄 알았는데. 맞아. 그래서 이 얘기 제가 하여튼 왜 그 생각을 했냐면 결국 출판을 해주세요라고 말했던 사람은 회사를 경영하는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야, 이 좋은 내용을 이건 정말 이제 모두가 다 함께 봐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경영의 반열에 있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만 리그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박탈감을 이제 촉발시키는. 그러니까 뭔가 그럴 수 있다라는 어떤 뉘앙스가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세상이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격차가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임대료라는 하나의 이슈, 부동산 이슈가 나올 때 또 전세값 이슈가 나올 때 함부로 말을 못하는 이유가 어느 쪽의 편을 듣는 간에 거의 표의 반을 잃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료를 낮추자라고 얘기하면은 거기에서 내가 임대료 내는 사람한테는 환영을 받겠지만 임대료를 받으면서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한테는 마음을 잃는 거죠. 그럼 임대료를 받아서 돈 버는 사람이 그러면 소수의 부자들이냐? 직장인도 어딘가 오피스에 투자 안 하면 나 나중에 임대료 월세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정책 펴겠다는 사람들 지지 안 할걸요? 그리고 전셋집에 살고 있는 사람도 어딘가 딴 데 내 집에 또 전세를 내줬어. 물고 물리는 관계야. 그런 것처럼 되게 이제 이 빈부의 격차가 너무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복잡하다. 근데 여기서도 이 화자는 미망인인데 미망인의 사례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지만 이 사람은 또 이제 성공한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성공했던 사람이 탄탄대로 인생에서 하나 이제 불행이 다가왔고 그 불행을 어떻게 내가 그 커브를 다시 이제 회복세로 들어가는지 심지어 이 불행마저도 베스트셀러로서 또 극복을 하는 정말 놀라운 마이너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역시 금수는 금수전과 영원히 뭐 이런 생각 들고 되게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맞아요. 그런 얘기로 좀 얘기를 가고 싶은 생각이 제가 걸케님 발제 들으면서 생각이 떠올랐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인생에 옵션 A가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옵션 B라는 화두를 던졌다는 것은 그러니까 굉장히 타이틀도 저는 이분 다운 캐릭터가 잘 묻어나게끔 잘 지으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야 옵션 B라고 하는 건 옵션 A가 있다는 얘기고 B가 있으면 옵션 C, D 없을 수가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한 발자국 떨어져 생각해 보면 결국 그 생에 대한 집착, 어떤 생에 대한 그 인간의 계속해서 어떤 그 끌림 그런 모습들이 느껴져요.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지금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나한테 어떤 사람들, 어떤 조건들이 있고 내가 인생을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간다가 있을 텐데 지나온 삶과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은 연결되어 있죠. 여기서 옵션 A라고 하는 것은 저는 미래의 삶을 사실은 염두에 두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과 지금처럼 이렇게 앞으로도 쭉 그렇죠.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내가 앞으로 50년 뒤에 30년 뒤에 1년 뒤에 그다음에 한 달 뒤에 하루 뒤에 1시간 뒤에 이렇게 해서 그 체계가 잡혀 있는데 사실은 그 옵션 A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시간은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러면 나의 지금 그려왔던 과거의 레코드가 옵션 A대로만 흘러갔다 그러면은 뭐 내가 이제 어쨌든 구상했던 바로 흘러가니까 굉장히 내가 뭐 그걸 얼마나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인생이 될 텐데 이게 갑자기 옵션 A가 상실됐을 때 우리는 빠르게 옵션 B로 태세 전환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엉망진창인 삶이 이제 계속 내 인생으로 쌓이게 되는 거니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그 오류에 빠지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처럼 건조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시 이야기를 좀 뭐랄까 약간 일부러 비틀기 위해서 좀 떠나보면 어떤 그런 생에 대한 어떤 관념과 집착인데 이건 결국 이제 시간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결국 시간을 인식하고 특히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시간을 인식할 수 있는 또 그것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인간만이 가진 굉장히 어떤 특수성이 느껴졌어요. 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결국 또 어떤 불교적인 화두죠. 제가 요즘 드디어 오르한 파목의 검은 책을
끝내고 아, 드디어 끝내고 드디어. 진짜 막 눈물 흘리면서 끝냈어요. 이거 빨리 끝내고 싶어. 그렇지. 몇 달을 읽고 있어. 그렇지, 그렇죠. 언젠가 꼭 다룰 것입니다. 너무 아까워서라도 해요. 제 인생이 너무 큰 근데 책이 뭐 어렵거나 이제 볼륨이 많아서가 아니라 일이 바쁘다 보니까 너무 책 읽을 시간이 없는데 막 계속 이제 저랑 함께 다니다 보니까 이제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요. 근데 또 동시에 좀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강신주 철학자가 이제 박사님인가 교수님인가 하여튼 강신주가 쓴 또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뗄 수 있는다라고 하는 그 삼불교의 네네. 어떤 화두에 대한 에세이를 또 동시에 읽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 선불교 어떤 그 철학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굉장히 철학적으로 봤을 때 불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현재성과 주체성이더라고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함으로써 또 그렇게 주입을 함으로써 그 역의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성이 아닌 비현재성에 대해 집착하는 인간의 마음을 이제 다시 추스리게 만들고 그리고 피동적이고 수동적이고 노예적으로 그러니까 구성되고 있는 삶을 주체적으로 최대한 다시 추스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강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불교, 선불교의 철학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오늘 옵션 B의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결국은 옵션 A의 삶, 옵션 B의 삶, 옵션 C의 삶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만약 현재성만 생각을 한다면 인간이 그렇게 살아온다면 이런 얘기들이 어쩌면 무의미한 얘기가 아닐까 싶었고 어쩌면 현재성보다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막연한 기대 혹은 미련 혹은 좌절 이런 것들이 이 삶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옵션 A, B, C, D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이런 성공한 샌드버그 같은 삶이 아니라 일반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하나의 삶, 옵션 A의 삶을 제대로 꾸려가는 것도 이렇게 버거운데 나한테 옵션 A의 삶을 정말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B, C, D에 대한 그런 컨틴전시까지 나한테 마련하는 얘기인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 또 한편으로는 옵션 A의 삶이라는 것도 어쩌면 집착일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남편이 죽었다? 내 아내가 죽었다? 세상에 떠났다? 상실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 슬픈 감정을 그대로 슬프게 받아들이고 또 그 슬픈 감정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왜냐하면 좀 불교적 화두에서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죽었다. 그게 너랑 뭔 상관이냐? 내 아버지가 막 치매가 걸려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아버지를 버려라. 그게 뭔 상관이냐 너랑? 그러니까 아버지가 치매가 걸려 있다는 사실이 당신한테 무슨 상관이냐? 근데 아버지가 치매가 걸려서 나한테 자꾸 내 삶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예를 들면 출근도 못하게 하고 막 계속해서 나를 물리적으로 제약을 하고 있다? 그럼 버려라. 떠나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옳다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해봄으로써 지금 내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와버리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아까 이제 곽현님 말씀드렸을 때 친구의 아버지 내가 누군지도 알고 되게 내가 나에게 이제 좋은 어떤 기억으로 남는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당사자 나는 이제 친구의 아버지지만 내 아버지를 잃은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 슬플까 굉장히 맞는 말씀이죠. 하지만 하나처럼 떨어져 생각해 보면 다 무관한 일인 거예요. 누군가는 살다가 죽고 누군가는 그렇게 돌아가신 분의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 것이고 또 이런 관계인 것이고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이 책의 마지막 얘기가 결국은 좀 말씀해 주신 게 결국은 이런 어떤 생각의 틀 속으로 돌아온다는 느낌이 드는데 남편이 죽어서 사라진 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그건 불가역적이죠. 내가 어떻게 했으면 달라졌을까라는 생각은 다 부질없는 생각인 거예요. 혹여 내가 5분 먼저 가서 남편을 죽음에서 건져냈다 하더라도 또 그럴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가능성이 100%라 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남편이 없는 현재의 삶이 남편이 없어서 그 남편이 없는 어떤 그 공백과 부재라는 것은 사실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것은 그게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남편이 아니라 뭐 애인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죠. 하지만 누군가가 없는 것은 없기 때문에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무한 거예요. 전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해보려고 해요. 내가 어떤 게 없기 때문에 괴롭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한 하나의 고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상실감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내가 무언가를 가졌을 때 느꼈던 어떤 느낌, 만족, 행복 그게 지금 없어진 거잖아요. 하지만 무언가가 있어서 다른 무언가를 갖지 못하게 되는 어떤 기회 만족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갖지 못했기 때문에 괴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서 살고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왜 이 서울 안에 왜 내가 살 집이 없지? 막 다 서울의 집 막 이렇게 서울 이렇게 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런 생각 안 하고 살거든요, 저는 딱히. 근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있는 집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더 만족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나한테 좀 갖지 못한 집에 대한 그 충족되지 않는 갈망만 일으키는 사고방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 안 하고 사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현재 내가 나한테 지금 없는, 갖지 못한 혹은 선택하지 않아서 막연히 동경하는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끌리는 게 있는가? 시달리게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성 그리고 어떤 집착 그러니까 누군가 때문에 내가 어떻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내가 그냥 그걸 끊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있으니까 행복하다. 누가 없으니까 불행하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곽희님의 친구는 곽희님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만이 그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서 탈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극복을 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곽희님이 있음으로써 도움을 받는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다 자기 일이고 자기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근데 뭐 저는 제 친구 혹은 제 딸의 친구가 그 저를 위해서 정말 위로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 도움이 될 만한 책을 뒤적거리고 있다 그러면 진짜 감동할 것 같거든요. 아무것도 못 해줘도. 그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카톡에 이모티콘 찍어가면서 힘내라고 한마디 해주는 것보다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나중에 전해 듣는 거죠. 야, 너 곽희랑 친하잖아. 야, 곽희가 요즘 읽고 있는 책 뭐냐고 물어봤더니 너희 아버지 돌아가셔서 너한테 뭔가 좀 위로가 되는 말을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 책 읽고 있다고 하던데 와, 너 되게 감동이다. 이렇게 많이 누가 얘기를 했다 그러면 진짜 감동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자체로.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조화 속에서 모든 건 다 그 조화라는 얘기에 전 들어간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샌드버그라는 저자가 말씀해 주신 거 다 굉장히 옳은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고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 하나의 사건을 들여다볼 때 그런 측면, 그러니까 현재에 집중하자. 그리고 다른 무엇에 의한 내가 아닌 나 자신의 삶을 생각하고 나의 독자성, 주체성을 생각하고 또 바라보면 우리가 이런 삶에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수많은 어떤 그 고통과 슬픔에서 또 의연하게 또 털고 일어나서 어쨌든 내 인생을 사는 거니까 또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죠. 근데 저는 약간 물질적인 거는 사실 내가 그걸 갖지 못했다고 해도 맞아요. 나에게 없다고 해도 사실 저도 별로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뭐 없으면 없는 거지 약간 이런 건데 사실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옆에서 그 역할을 해주지 못해서 슬프다기보다는 그 사람을 굉장히 많이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이제 없어지고 나서 이 사람이 앞으로 천천히 모든 사람들 기억 속에 잊혀지고 없어질 거라는 게 너무 슬퍼서 마음이 쓰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책에서 되게 많이 공감했던 게 그러니까
다른 커플들이랑 저녁을 먹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둘이 어떻게 만났어요? 이 얘기가 나왔대요. 그래서 다들 서로 간의 에피소드를 얘기하는데 되게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자기도 죽었지만 자기 남편이랑 어떻게 만났고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 말하고 싶었는데 자기는 건너뛰고 다음 사람을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조심해 준 거다. 조심해 준 건데 슬플까 봐 조심해 준 게 맞는데 본인도 그걸 알긴 아는데 집에 와서 왠지 나와 데이브의 첫 만남과 연애 스토리가 우리도 얘기할 만큼 엄청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 앞으로 이 얘기를 어디에서도 할 수 없겠구나. 아무도 데이브가 처음에 나한테 어떻게 반했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이제 없겠구나. 데이브가 죽어서 이 생각을 하고 되게 그럼 데이브가 앞으로 천천히 잊혀지겠구나 싶어가지고 되게 슬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슬픔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30대 때 30살 때 30대가 아니라 딱 30살 때 친구가 죽었어요. 갑자기. 근데 그 당시에 되게 막 충격적이었고 되게 힘들고 막 그랬지만 나중 돼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 걔가 나한테 뭐 엄청난 이익을 주는 사람도 아니고 뭐 이렇게 혈연 관계도 아니고 단지 우리 너무 좋아해서 만났던 친구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하고 슬플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그 아이가 점점 잊혀진다는 게 슬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 해도 처음에는 엄청 어떡해 이 상실감은 어떡하지 너무 슬프다 걔는 왜 그랬을까 막 하다가 점점 가다 보면 나는 내 인생을 살게 되고 그건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걔를 잊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잊혀지는 거는 근데 어쩔 수 없이 잊혀진다는 걸 알면서도 점점 걔를 잊고 있는 나와 이 주변이 좀 슬픈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존재 욕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원적인. 그러니까 그거는 생명을 가진 모든 것에 저는 통용될 텐데 그 존재 욕구가 강하고 그 존재 욕구가 억겁의 시간을 뚫고 나온 것만이 지금 살아있는 종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내가 번식이라는 것도 저는 생존 욕구로 생각을 해요. 나의 유전자를 남기고 싶은 욕구죠. 그것이 이제 막 어떤 성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다 이제 변화된 것이고 근원적인 욕구는 존재 욕구.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이제 기억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기억, 어떤 사람에 대한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망각되고 사라지는 건 그 존재가 사라지는 거니까 얼마나 슬프고 괴롭겠어요. 왜? 누군가가 그렇게 된다는 건 나도 그렇게 된다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어떤 기독교 사상이 전 세계 모두에게 유대인의 역사를 공유하지 않은 다른 민족에게도 기독교 사상이 저는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침투할 수 있는 것은 불멸에 대한 욕구, 영원하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 욕구가 그 기독교 사상과 정확히 결부되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반면에 이제 불교적인 사상을 보면은 불교가 추구하는 것은 완전한 소멸이거든요. 내가 처음에 세상에 없었듯이 다시는 또 세상에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고 그게 해탈의 궁극적인 마지막 목표? 도달하는 곳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스님들 이제 돌아가시면 다 이제 화장을 해서 다 없애는, 흔적을 없애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내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세상에 남긴 아무것도 남아지지 않는 것. 나에 대한 이야기나 생각이나 기억까지도.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미련이나 인연을 다 끊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도 이제 다 끊어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불교나 만약에 기독교를 인간 세상에 자연 방사시키면 나는 기독교가 이제 불교 다 잡아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불교의 가르침은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와 딱 1차적으로 다 이제 붙어있다기보다는 사실은 그걸 곱씹었을 때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제가 최 사장의 지대남의 책을 읽으면서도 그랬고 지금 읽고 있는 강신주의 책도 그렇습니다. 뭐냐면 불교는 결국은 인생은 괴롭다. 왜 괴로운가? 결국 존재 욕구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존재 욕구. 남한테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 내가 소멸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내가 자꾸 뭐가 되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왜 현재 내가 그걸 못 갖췄으니까 그걸 소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망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소망은 사실 실현되고 나면 행복한가? 더 큰 소망을 불러와요. 지금 이 회사 바깥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취업만 되면 모든 걸 이룰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럼 우리는 저 너무 행복한가 이 안에서 막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러나?
근데 또 샌드버그 제가 생각할 때 샌드버그는 막 저 사람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근데 샌드버그가 얘기하는 거죠. 나한테 이런 슬픔도 있다. 나 너무 슬펐어. 나 너무 근데 결국 나 이겨냈잖아. 이겨냈어. 근데 야 이렇게 이겨낸 거 나만 알고 있는 것보다 모두에게 나누고 싶어.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고. 내 친구 마튼 스쿨 정신교수 에던 그랜트야. 난 내가 같은 뭐 머신인지 몰랐어. 그냥 친구야. 친해서 전화했어. 친구 없어요, 다들? 친한 친구 한 명이 있지 않아요? 아니 뭐 너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뭐 결국은 자기가 이겨내는 거니까. 근데 좀 저는 요새 또 한참 그 책을 읽고 있다 보면 자꾸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원래 모든 좋은 소설은 항상 처음으로 돌아가니까 그 친구가 제가 누군지 아는 친구, 고등학교 때 같이 어쨌든 1년을 보낸 친구니까 누군지 아는 친구가 아내가 별세를 했다라는 소식이 내 아내가 만약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런 방식으로 이겨내려고 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없는 상황에서 아내가 없다라는 사실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아내가 없는 상황에서 또 그 삶을 살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내의 빈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거나 그런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왜냐면 결국 궁극적인 목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인간의 삶이 내가 바라는 걸 다 갖추어는 것이 행복일까? 아니면은 인간의 삶이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짓누르는 것들을 다 벗어내는 게 내 인생의 목표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어쩌면 아내가 세상을 떠나서 내 곁에 없다. 그러면 그 상태를 없어서 불행하기보다는 더 이상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은 없기 때문에 없는 상태로 하나하나 이제 벗어나는 걸로.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이 이제 사람의 인생을 만약에 80년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인생이 40세가 되는 게 절반이고 나머지가 절반이잖아요. 앞에 있는 40세까지는 계속해서 뭔가를 내가 갖추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죠. 덜어내는 그 과정인 것이고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먼저 이제 부모님을 이제 덜어내는 거고 이제 자식들을 덜어내는 거고 독립을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나에게 계속 짓눌렸던 어떤 직장 생활, 돈벌이, 경제적인 어떤 역할에 대한 어떤 역할과 부담 그런 것들이 덜어내는 거고 그러다 이제 건강까지 덜어내기 시작하면 이제 배우자를 덜어내고 또 내 자신도 점점 사실은 그 늙어간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사라지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나의 존재감이 소멸되어 가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긍정한다면 지금 내가 하는 많은 고민들로부터 또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건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나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나보다 조금 더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되지만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갖고 싶지만 못 가진 것을 그 사람들이 가졌을 때 내 느끼는 어떤 고통. 그런 게 실제 고통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다가온 것도 있지만 다가올까 봐 두려운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 이게 비교하게 되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은 결혼해서 벌써 애가 있다는데 뭐 이런 얘기 자꾸 들어올 때 그게 나한테 영향을 주는 이유는 자꾸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맞추려고 하는 내 안에 마음이 있는 거고 맞추게끔 주변에서 이제 독려하는 것들이 있는 거고 근데 그걸 갖지 못한 것이 사실은 다 그냥 개별의 일들인데 저는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굉장히 제 흥미를 이제 그러니까 가져갔던 게 비혼율이었어요. 통계를 작성한 이래에 작년에 혼인율이 가장 낮았대요. 그러니까 비혼율이 높았던 거죠. 그게 굉장히 사회에 큰 문제다. 동의합니다. 사회는 결국 그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구성원이 계속해서 탄생하지 않고 있다는 거는 이 사회 소멸로 가는 거죠. 하지만 또 한편은 반가워요. 왜냐하면 결혼을 할 수도 있고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이제는 동등한 선택지가 됐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안 했다고 했을 때 왜 내가 결혼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변명해야 되는 시대는 이제 끊어내야죠. 저는 항상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왜 결혼을 안 해? 라는 질문. 결혼을 질문. 안 하는 게 디폴트잖아요. 지금 내 디폴트죠. 상황에서는. 그럼 결혼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왜 결혼을 하기로 결심한 거야? 왜 저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거야? 왜 지금 결혼을 해? 이 질문이 맞는 질문이지. 나는 어제처럼 오늘 살고 있고 오늘처럼 내일 맞습니다. 살겠다는데 왜 결혼을 안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은 너무 그냥 지금 이대로 살려고 맞아요. 이거밖에 할 말이 없는데 뭔가 큰 의미가 있어서 안 하는 건 아니고 뭐 원대한 꿈이 있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난 지금 이 삶이 만족스러워서 그냥 이렇게 쭉 살 건데 이건데 왜 내가 이걸 이유를 붙이고 설명을 해줘야 맞아요. 하고 저 사람은 왜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으며 계속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 그리고 왜 명절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지?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무례한 일 아닌가? 그렇죠. 저 굉장히 무례하다. 그러니까 이미 선진국에서는 그런 질문은 무례한 질문이라고 다 동의가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헤집을 수 있는 시대에서 이제는 그럴 수도 있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긍정했었어요. 그러니까 비혼율이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제도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프라이버시니까 사생활이니까 함부로 묻지 마세요라고 말하면 안 되고 수업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 엄마 아빠 중에 뭐 엄마가 없거나 아빠가 없거나 둘 다 없거나 하는 사람 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를 가르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구성원이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비슷해져야 저는 세상이 바뀐다고 특이한 생각해요. 경우가 아니어야 더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결혼을 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소수 있대는 뭐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성격적 결함이 있거나 뭐 이런 사람만 결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그런 사람 보호해 주려고 해도 인식까지 못 바꾸죠. 근데 야 드디어 비혼율이 이렇게 높아졌으니 이제는 누가 너 왜 만약에 어떤 팀장이 야 너 왜 결혼 안 했냐? 라고 딱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저 사람 뭐 하는 짓이야? 너무나 자연스럽게 왜 저런 질문을 야 해? 미쳤나봐 야 옛날 사람 맨날 사람 막 이런 얘기 나와야 세상이 바뀐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거 사실 비혼율이 높아져서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쟤도 됐으면 안 물어보겠지. 안 물어보죠. 그게 무슨 이슈야 또. 네. 뭐 평범한 일이 된다면 사실 맞아요. 네. 궁금해하지도 않겠죠 사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제 삶은 너 왜 결혼 안 했니라고 물어보는 게 너는 왜 엄마가 없니라고 물어본 거랑 똑같은 층위에서 물어본다? 엄마는 태어날 때부터 있으니까 없으면 이상한 거죠. 그럼 태어날 때부터 결혼했니? 결혼한 사람들이 태어나니? 뭐 혼인 약정이 되어 있니?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훨씬 더 좀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토양이 되어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이 계속해서 그 욕망 때문에 자기를 소진시킨다고 생각하는데 그 욕망이 내가 오늘 열심히 소진되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고 또 내가 책임져야 되는 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굶어 죽고 정말 생존에 걸린 문제라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는 문제죠. 하지만 지금의 세상은 사실 먹고 살고 생존의 문제는 아니에요. 더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일 수는 있죠. 더 잘 살고 못 살고가 더 물질적인 어떤 측정에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 그냥 이대로 만족스러운데?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기본소득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편의점 알바만 하더라도 내 한 몸,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좋아하는 프라모델 수집하면서 사는 삶 충분히 내가 살 수 있어. 1년에 한두 번씩 여행 다니고 배낭여행 메고 갈 수 있어. 난 이게 너무 좋아.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꽤 있어. 그렇게 살다가 재작년에 재작년에 세상을 떠난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뭐 어떤 선생님도 있어. 뭐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좀 내가 나 자신이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그 행복한 삶이라는 선택지가 훨씬 더 늘어나지 않을까. 남들 볼 때 전부 다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사실 본인은 괴로울 수 있는 경우 되게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옵션 B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것을 한 명의 개인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미래의 삶의 선택지라는 개념으로 좀 받아들이기보다는 개개인의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옵션 A도 있고 B도 있고 옵션 Z, 뭐 Z도 있고 옵션 무한대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한 방향. 그러니까 행복한 삶은 곧 성공한 삶이고 성공한 삶이란 곧 뭐 어떤 삶이야라고 딱 규격화되어 있는 그런 삶만 강요하다 보면 사실 그건 성공으로 인도하기 위한 가이드가 아니라
그 성공과 실패해서 불행한 사람들로 밀어내기 위한 저는 가이드를 보여요. 그러니까 마치 노량진의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것이 전체 10%도 안 되는 합격률만 계속 유지되는 그 체계가 그 노량진으로 들어가는 90%를 낙오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거대한 기계 장치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기 발전이나 아니면 성공에 대한 어떤 내용들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 자기 발전의 어떤 너무 폄하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해야 합니다라고 내세우는 규정들은 모두에게 통용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성공의 방침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 공교육에서 가르쳤겠죠. 근데 다 떠나서 심리성 여부를 다 떠나서 그런 조건들을 촘촘하게 세움으로써 결국은 너는 실패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자연스러운 귀결로 간다는 거죠. 이걸 다 지키면서 사는 삶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진다면 사실은 이것은 네가 왜 불행한지에 대해서 논리적인 척하면서 저는 밀어낸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반대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얘기하는 식대로 본다면 노량진에 있는 100명 중에 90명은 떨어지고 10명은 붙을 거야. 근데 그게 네가 안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안 된다고 해서 네 인생이 망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너 그 안 되면 네가 그 10명 안에 못 들면 너 진짜 인생 망한 거 같고 죽어버릴까 싶은 생각도 들 거고 진짜 힘들겠지. 근데 그래도 삶은 진행이 되고 그거 말고 공무원 말고 다른 거 해도 돼. 그냥 작은 회사지만 들어가서 거기서도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네가 그 여기서 떨어졌지만 뭐 다른 거 해가지고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너한테는 그 공무원 시험만이 그게 네 지금 현재로서는 옵션 A겠지만 그게 성공이 안 된다고 해도 옵션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너무 죽고 싶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해도 돼. 약간 이런 위안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동의하면서 이제 옵션 B가 회복 탄력성이 아니라 선택 다양성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노량진에서 90%의 확률로 시험에 떨어졌어.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10% 드는 것보다 90% 드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랬을 때 굉장히 간장이 녹아내는 고통을 내면화하다가 그걸 다 또 자기 책임으로 돌리다가 하는 선택은 이제 사실 준비하는 사람이 행실 준비하고 행실 준비하는 사람이 뭐 경찰 공무원 준비하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하나의 선택지지만 이 책에 나와 있는 이제 회복 탄력성이 오히려 저는 그게 회복 탄력성을 보인다는 거죠. 공부하다가 실패했지만 자꾸 괴로워하다가 술 좀 먹다가 다시 책상에 앉아서 2022년을 준비한다. 이러면 회복했네. 역시 너는 회복 탄력성이 좋아. 이런 말 하고 싶지 않고 선택 다양성으로 가서 그러니까 선택 이거 다양성이란 말이 더 좋네요. 옵션 A의 삶이 있고 옵션 B의 삶이 A급, B급의 삶이 아니야. 어떤 게 맞는지 몰라. 왜? 나도 나를 모르고 세상은 계속 바뀌고 있고. 왜냐면은 그게 저거든요. 제가 그렇습니다. 노량진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사실 열심히 안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랑 돌했는데 친구는 2년 차였고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1년 차였는데 저는 사실 되게 쉽게 봤거든요. 그 공부를. 그러니까 큰 코도 아니지. 지금 생각하면 제가 붙으면 그거야말로 이상한 일이기는 해요. 너무 공부도 안 하고 설렁설렁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 국어는 고등학교 나오면 아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했고 약간 너무 쉽게 봤는데 떨어졌죠. 당연히 친구는 붙었고 전 떨어졌죠. 근데 그 당시에는 되게 황당했어요. 엄청. 내가 떨어졌어? 내가? 오 그래 약간 이러면서 약간 현실을 부정하고 약간 잘 못 받아들이고 맞아요. 진짜 막 집에서 친구도 안 만나고 엄마 말 걸어도 막 대답도 안 하고 몰라 막 이러고 근데 결국엔 지금 더 잘 살고 있잖아요. 그때보다 약간 그때 한 친구랑 저를 비교해보면 누가 더 행복할지는 각자의 행복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비교가 그러니까 의미도 없고. 네, 걔가 더 행복하다, 내가 더 행복하다. 내가 그때 걔랑 같이 붙었으면 난 지금은 행복할 거다. 이거 전혀 카운팅할 수 없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걔는 걔 나름대로 되게 잘 살고 있고 행복하고 엄마 만족도 높게 살고 있고 저도 저 나름대로 그것도 재밌었겠지만 난 지금도 너무 즐겁고 재밌고 물론 중간중간 인생은 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러면서 좋다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20대를 말하면 이 인생이 한 옵션 C 정도겠죠. 그때 당시에 나라면 맞아요. 노량진에 있던 나라면 왜냐면 저는 내년도에라는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이 돼 있을 거고 약간 이런 옵션 A 계획을 막 세우고 공부는 안 하고 그러고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삶도 뭐 그때 거기서 벗어나고 왔는데 결국에 저는 지금이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그때 내가 생각했던 옵션이 아닌 삶을 살게 됐는데 나는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해 라는 말도 약간 제가 보는 약간 좀 데코가 들어갔고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고달파요. 똑같이 비루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첫 번째 대학 입시 때 이제 실패를 해서 재수를 했죠. 그때 굉장히 비슷해요. 연락 다 끊고 진짜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그러다가 다시 대학을 들어갔죠. 대학을 들어갔더니 이제부터 한번 좀 즐겨볼까? 웬걸? 애들이 딱 한 학기 지나니까 이제 고시로 막 돌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어떤 고시를 할래? 약간 이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난 고시가 너무 하기 싫었거든. 그래서 안 했지 끝까지. 근데 끝까지 안 했더니 지금 흘러 여기까지 왔어요. 나는 내 성향상 그런 거 안 하고 지금 같은 삶이 나한테 더 잘 맞고 나는 충분히 만족해요, 행복해요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전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 나한테 그 삶을 안 살아봤거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자기 위안이죠. 그렇죠. 나는 그 삶을 안 살아봐서 지금의 내가 좋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지 몰라. 뭐. 근데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딱 이것뿐인 거예요. 그냥 어떻게 살았어도 했을 거다. 똑같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또 가끔 기쁘고. 그러니까 한 80%는 힘들고 20%는 기쁘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행복한 순간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그게 99까지 갔다 하더라도 이제 마지막 1% 위해서 나는 뭔가 낑낑대면 살고 있었을 텐데 그렇게 놓고 보면 비슷하겠다. 맞아요. 어디 가든 뭐 엄청 대단하게 뭐 내가 갑자기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갑자기 뭐 엄청 유명한 CEO가 되거나 이런 삶이 아닌 이상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은 이 회사에 다니든지 저 회사에 다니든지 나라의 돈을 받든지 사기업의 돈을 받든지 그거니까 다 거기서 거겼을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어도 나라는 원형은 아마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그때마다 결국은 나의 관심을 끌고 내가 재밌게 생각할 만한 것을 그 시점에 그냥 옵션을 놓고 저는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직업을 가지고 사는가 혹은 누구랑 결혼해서 사는가 그리고 내 자식들이 어떠하다 하면 어떻다 이런 거 다 떠나서 내가 추구하는 삶이 뭔지를 그게 끊임없이 바뀌잖아요. 그걸 계속 내 안에 잘 가지고 노는 삶이 저는 사실 추구할 삶이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 밥 세끼 먹는 거 지금보다 꼭 지금의 조건의 돈벌이가 아니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밥 세끼 먹고 그냥 어디 옷 입고 다니고 그냥 내 한 사람이 어느 날 길바닥에 비참하게 죽는 모습이 아닌 경우의 수는 지금보다 더 얼마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너무 돈이라는 거에 왜냐면 그 돈의 욕망을 한번 마음속에 품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그 욕망을 마음에 품지 않죠. 휴대폰에 품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그 내 인생의 시간을 많이 점유하거든요. 주식이 됐든 게임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그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가 더 즐겁게 가지고 노는 어떤 그 원형을 계속해서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걸 가지고 노는 시간이 많아지면 그래도 한 인생 나쁘지 않게 사는 거 아닐까? 내가 갖지 못한 걸 계속 열망하느라고 불을 담고 살면 그게 내 몸에 더 몹쓰짓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방금도 올라오다가 친한 지금 홍보팀에 계신 분 엘리베이터 만났는데 아니, 독서 모임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고 의지가 대단하시다. 근데 정말 제 표정은 응? 하는 물음표였어요. 제가 딱히 의지는 아닌데 강한 의지는 아니고 제가 회사를 다니는 일주일 동안 유일하게 재밌는 시간인데 재밌는 시간을 꾸준히 하는 게 의지라고 한다면 재미없는 걸 열심히 하는 거는 초인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미없는 것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어제 일하면서 생각했거든요. 나 참 열심히 일하는구나. 그러니까.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 그거 했던 거는 나도 배워야겠다 생각했던 건 그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배우자가 죽었다고 이렇게 엄청 큰 일이 아니어도 우리는 살면서 되게 역경이 많잖아요. 회사에서 일이 잘 안 풀린다든지 뭐 개인적으로 뭐 누구와 뭐 트러블이 있다든지. 근데 약간 내가 슬럼프에 빠지거나 역경에 빠졌다고 생각이 들 때
나는 어떻게 하면 거기서 빨리 나올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거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맞습니다. 그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해주거든요. 뭐 자기 연민을 가져도 된다. 자기 연민을 갖고 나 맞아 지금 너무 힘들고 불쌍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 가져도 갖고 주변 사람들한테 막 토로하고 징징거려도 너무 괜찮은 일이다. 안 되면 일기를 써라. 뭐 이런 것 얘기도 있고 뭐 되게 사람마다 그게 다르니까 그걸 본인이 찾아놓으라고. 그러니까 도피 수단, 벙커를 하나씩 찾아놓으라고. 좋은 얘기. 그러니까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맞아요. 나는 너무 힘들 때 얘한테 가서 얘기하고 위로를 얻고 하면은 아니 같이 차 한 잔만 마셔도 너무 힐링이 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다. 이거라든지 아니면 뭐 나는 뭐 하다못해 상사한테 깨지고 나면은 인터넷 들어가서 아무거나 뭐라도 하나 사면은 기분이 풀린다라든지 뭔가 다양한 재밌게 하시는 건가요? 본인만의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거를 하나씩 나는 이걸 하면은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 나올 수 있어 슬럼프에서 이걸 하나씩 가지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 순간에 그걸 빠르게 하면은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100% 동의합니다. 저는 주로 돈을 씁니다. 100% 동의하고 그걸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맞아요. 상황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내가 여기 하나 질러야겠다 딱 했는데 장구가 없어. 그렇죠. 그 장구는 마통 장구도 없는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굉장히 남성 중심적으로 지금까지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 시그릿 타임, 시가렛 타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흡연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비흡연자로 산다는 건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가요? 고등학교 때부터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너 담배 피니를 물어보지 않아요 저한테는. 그냥 야 라이터 좀 빌려줘요. 가자 이래요? 아니 라이터 좀 빌려줘. 왜? 당연히 이 컨셉이 있는. 근데 어쨌든 근데 그 뭐 예를 들면 담배 타임이죠. 그 시간이 그때 이제 동관님도 말씀 주셨는데 굉장히 또 활용 가치가 높은 시간인 거 맞아요. 근데 그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손쉬운 도피처인 거예요. 내가 사무실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 잠깐 나갈 수 있는 시간이고 또 그거를 인정해주는 니코틴에 대한 욕구는 모두가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있고 또 약간 좀 몸에 나쁜 행동을 하는 걸 같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범 의식이라는 건 굉장히 하나의 그쵸, 카르텔을 묶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끈끈해지고 또 그 담배 피우고 있으면 어색하니까 무슨 얘기든 하다 보면 또 이제 담배라는 게 그 인간의 어떤 그 뇌 과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완의 효과가 있어서 그 전까지 철저하게 내가 깐깐하게 이제 가둬놨던 어떤 생각들, 정보들을 좀 털어놓게 만든 효과도 있고 굉장히 좋은 면이 많죠. 근데 문제는 뭐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나의 이제 구조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구조수단의 요건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길어야 10분 정도. 짧게 끊어가야 되고 뭔가 그걸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들어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점심 때 운동을 하는 걸로 스트레스를 많이 풀었는데 이거는 10분 만에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점심시간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름의 맞는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해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휴대폰 쇼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책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 조그마한 문고판 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저는 그런 것도 어디선가 읽었는데 머릿속으로 자기는 그 글을 쓴대요. 머릿속으로. 근데 그게 너무 좋다는 거야. 사무실 일을 하다가 너무 열받아. 화가 나. 그러면은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머릿속으로 글을 쓰는 거야. 그럼 남들이 생각 보면은 진짜 일에 집중하고 싶은데 나한테서 벌써 생각하는 거지. 나 지금 집에 가면 당장 가서 그 내용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굉장히 자기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잠깐 정신적으로 어딘가 갔다 오는 거죠. 예.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에서도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딱 눈을 떴는데 저기 어떻게 화분이 있지? 저 입 좀 봐. 어떻게 저 모양이 나올 수가 있지? 그러니까 무슨냐면 그 훈련을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그 자체를 관념이 아닌 실체로 받아들이면 모든 게 환희와 감탄이라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는 것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것 저게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지? 쟤는 여기 있기 전에 어디 있었지? 쟤는 저렇게 하나의 잎을 가진 나무가 되기 전에는 작은 씨앗이었을 텐데 그 씨앗은 어디에서 왔지?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를 생각하며 집중하다 보면 지금 내가 갖지 못해서 내 곁에 없는 누군가 혹은 내가 갖지 못한 어떤 소유물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말하는 해탈은 약간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매 순간을 감탄으로 받아들이고 매 순간을 경의로 받아들이고 그 자체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수많은 어떤 고통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 내 몸에 있는 병이나 상처마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상은 결국 내가 인식하는 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내 인식의 방식을 바꾸는 것 그게 이제 쇼핑몰을 잠깐 회피를 하거나 다른 식으로 회피를 하거나 그런 것처럼 어디에 집중하느냐 그 집중을 순간적으로 다른 쪽에 집중을 했다가 다시 그 일로 돌아왔을 때는 그 일에만 계속해서 매달리고 이제 소진되는 상태보다 훨씬 더 나은 형태로 또 대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우주 사진을 찾아봐요. 오, 진짜요? 그러면 저 여기서 보이지도 않는 나와 저 사람 같은 존재가 뭐 한다고 이렇게 아둥바둥 거리냐 참 쓸모없다 싶어서 그냥 오, 그런 사람들 꽤 많다. 네, 그냥 구글 들어가서 우주 사진, 약간 지구 사진, 약간 밖에서 지구 찍은 거. 야, 난 여기서 보이지도 않는데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저 사람도 저 사람도 그 아무도 보이지도 않는 티끌 같은 존재들이 뭐 한다고 이렇게 아둥바둥 거릴까? 약간 이런 생각. 그러니까 옛날에 전 직장에 있던 상사분이 나 오늘 휴가야. 큰일 아니고선 전화하지 마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장난으로 큰일이 뭔데요? 그러니까 이러면 뭐 불이 난다거나 여기서 누가 죽었다거나 건물이 떨어졌다거나 그런 정말 거대한 일 있잖아. 그런 거 말고 뭐 트럭 컴플레인이 들어왔네 뭐 어쩌네 이런 걸로는 우리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자고. 다 별거 아니다. 인간 하는 일 약간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그분의 말을 따르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올해는 약간 짜증이 나거나 뭔가 좀 트러블이 생겼거나 아 나 진짜 어떡하냐 싶으면은 오히려 좋아라고 일단 생각해요. 그 뒤는 그 다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오히려 좋은지를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 유튜버가 유행어거든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네. 뭔가 망했어요. 한참 생각하다 아니야 근데 오히려 좋아 이래요. 그리고 그 뒤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저게? 이거 되게 의미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저한테 그래서 저도 약간 정말 나 망했다, 나 잘리나 싶으면은 오히려 좋아라고 쓰던지 속으로 아니야 근데 이거 오히려 좋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잠깐 생각해요. 뭐가 오히려 좋은지. 근데 그게 되게 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아니에요. 맞아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이게. 약간 그냥 그러고 말아요. 당장 그렇게 하면 생각의 흐름을 그러니까 이게 저는 기차 선로의 방향을 결정할 때 그 스위치를 누르면 선로가 딱 바뀌잖아요. 언어의 힘이 거기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도 아니야 오히려 좋아 라고 얘기를 하드로 탁 던짐으로써 생각이 그쪽 흘러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한 5명이 같이 앉아서 우리 망한 것 같다 어떡하냐 이러는데 한 명이 뭐가 좋은지 모르지만 아니야 근데 오히려 좋아 이러면 다들 일단 그런가 하고 이제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오히려 좋은지 찾아보면 그렇죠. 되죠. 자 오히려 좋아 뭐가 좋은지는 왜냐면 좀만 기다려봐. 왜냐면 그게 아까 생각났는데 잊어버렸어. 근데 진짜 오히려 좋은 거 맞아? 이러면서 헛소리를 계속 하는 거죠. 근데 리프레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래 뭐 엄청 망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럼 오히려 좋아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리고 사람들은 긍정의 정보를 원해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주는 사람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거기서 우린 다 죽었어, 망했어, 야 그냥 다 자살하게 나 차라리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보이지만 모두 그 사람을 기피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모든 상황에서 아니야 오히려 좋아 이렇게 딱 얘를 꺼내면 그 순간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주목도가 올라가고 왠지 그 사람이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제 올해 모토입니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저도 이건 옵션 B는 잠깐 밀어놓고 오히려 좋아로 한번 생각해봐야겠어. 비대면 진료 1월에 오픈할 줄 알았지만 2달 밀려서 3월에 오픈했어. 망했다. 하지만 오히려 좋아. 3월이니까 환절기잖아. 병원에 가고 싶은 사람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 정말 좋을 거야. 3월 리프레시. 봄이잖아. 스프링. 봄과 함께 우리가 찾아온 거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왜냐하면 그 느낌으로 제가 공지를 봤거든요. 아 그래요? 진짜로.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원래 새롭게 시작은 1월 1일이지만 우리는 봄이 됐을 때 시작을 느끼잖아요. 근데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뭔가 비대면 채널 쫙 나오고 백신 뭐 공식 이게 딱딱한 몇 개 나오고 보는데 이제 뭔가 코로나의 이제 결말 부분으로 가는 느낌? 마지막에 탈출구, 에필로그가 이제 시작되는 느낌처럼 내가 그 공지가 저한테 그렇게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율을 잘한다, 메시지 관리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2달 밀린 거였어요. 다행이네요. 오히려 좋죠. 그랬구나. 1월보다는 3월이 오히려 좋죠. 봄 되면 다들 기분도 좋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공지도 보고 할 테니까. 좋습니다. 네, 재밌게 오늘 얘기 너무 잘 나눴습니다. 네, 너무 저희만 떠들었네요 또.
이게 참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발제 준비해 주신 곽희님도 네, 감사드리고요. 뭐 내용 한 주 더 이어가실 계획이 원래는 없으셨는데 어떠세요? 이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것 근데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진짜 제 생각보다 훨씬 많이 더 안에 남았는데 다른 분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이제서야 든다는 이 죄책감과 이거 뭔지. 근데 저는 이렇게 정규적으로 안 하고 네네. 나중에 저희가 뭐 밤에 그럴까요? 저번처럼 그런 거 할 때 아니면 주말이나 그런 거 할 때 그냥 편안하게 약간 치료나 이런 거에 대한 각자의 경험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 나눠볼 수 있으면 그건 좀 좋습니다. 서로 예.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지 좋습니다. 않을까. 예. 저도 그 지난번에 뭐 주말도 있었고 저녁에 하는 것도 있었지만 주말도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가 세컨 플로어라 이름을 짓고 그런 이제 따로 저희가 애프터 토크처럼 하는 거는 베이스먼트라고 이름을 지어서 낮에는 이렇게 저희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맨정실 얘기를 하다가 밤이 되면 내가 밤이나 아니면 다른 시간이 되면 좀 어두운 데 내려가서 좀 알딸딸한 상태로 풀어진 상태로 얘기하면 좋겠다. 그래서 또 이름을 짓고 있더랬죠.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